오늘은 2024년 7월 19일입니다.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 있는 뉴스 매거진 스튜디오에서 Our Untold Stories 오럴 히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인터뷰어는 최기화이고 나레이터는 이화식 선생님입니다.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시카고로 이민을 오게 된 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이름 영어 스펠링을 말씀해 주세요. 제 이름은 한국 이름은 김화식, 영어 이름은 ELEEN 화식. 네. 그래서 이 남편 성이 이씨이기 때문에 네, 여기 와서 이씨로 변했습니다. 네. 미국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그때 나이는 몇 살쯤 되셨습니까? 저는 1972년 9월에 왔고 나이 26살이었습니다. 그 당시 결혼을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는 싱글로 왔죠. 싱글로 와서 제가 시카고에 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바로. 네. 시카고로 바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곳을 들렸다가 오셨는지요? 제가 LA에 그 친구가 있어서 LA에서 한 3주 있다가 시카고로 왔습니다. 그 3주 후에 이제 시카고 공항에서는 어떤 분이 마중을 나오셨나요? 그때는 뭐 남편 될 사람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미리 남편 되실 분이 미리 정해져 있었던 상황인가요? 딱 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LA에서 친구들한테 가갖고 싫으면 내가 LA로 다시 올 거야. 그리고 오기는 왔어요. 근데 와갖고 결혼 준비를 했죠. 네. 미국에 와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미국에 오기 전 미국과 미국에 온 후에 미국 어떤 다른 점이 있었는지. 글쎄 제가 그 한국에서 LA 공항에 딱 내렸는데 참 그 공기가 좋더라고요. 프레시하고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미국은 참 땅도 넓지만 공기가 참 좋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지금 살아오시면서 그때의 생각과 다른 점은 없나요? 근데 제가 한국을 가면은 항상 한국 가면 공기가 나쁘다는 걸 느끼고 미국 오면 공기가 좋다는 건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도착했을 때 미국에 현금은 얼마 정도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때의 현금을 공식적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게 400불이었고요. 저는 또 그 친구의 오빠가 시카고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400불을 그 이제 친구네 집을 주고 여기 와서 그 오빠한테 400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800불을 갖고 온 거죠. 주택 구입 같은 거는 뭐 아파트를 사셨는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있다가 주택을 구입을 하셨는지요? 아니 제가 이제 시카고로 오니까 그 아파트를 구해놨더라고요. 그게 그 아파트가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4827 노스 쉐리단. 네. 그럼 다음에는 미국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하셨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국에 올 때 영어는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미국 와보니까 우선 들리지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그게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어에 대해서 많이 미국에 와서 영어 공부를 많이 다녔죠. 커뮤니티 칼리지 근데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시고 그다음에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노력을 하셔서 인프부를 시키셨습니까? 아니면은 5년, 10년 후에 뭐 인프부가 됐다든가 뭐 이런. 글쎄 그거를 제가 연수로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여튼 와서 커뮤니티 그러니까 트루만 칼리지의 그 ESL 클래스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거기서요. 제가 이제 그때는 하여튼 한국 시간을 어떻게 저녁 코스였는지 뭐 그래 제가 일을 했는데도 하여튼 거기도 다녔어요. 저녁 코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사 와서는 여기서 옥턴 칼리지에서 또 ESL 클래스를 또 하고 하여튼 그 영어라는 건 참 어려워요. 어떻든 간에. 그래서 우리 제가 생각났던 거는 그 옥턴에서 그 선생님 한 분이 그분은 그 프로나운시에이션만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분의 그 북도 낸신 분인데 그 클래스를 가니까 완전히 어떻게 텅을 올려서 이 발음을 내는지 이런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번도 다른 데서는 배워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클래스를 그렇게 또 재미있게 다닌 것 같아요. 도움이 네. 많이 되신 것 같으네요. 그때로서는 그렇죠. 네. 도움이 많이 됐죠. 미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인 단체 가입이라든지 한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움이 됐었나요? 아니면 어떤 분들께서는 미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만나는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요? 저는 물론 그 사는 그 아파트에도 한인 가족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저는 교회 가는 거를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빠지지 않고 갔죠. 매 그 선데이에. 네. 그리고 그때만 해도 또 남편이 이제 그 교회에 그 주일학교 선생을 하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저는 가서 그거 도와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네네. 그래서 그 교회에 많이 거기서 많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된 거죠. 교회에서 아무래도. 네네. 처음에 오셨을 때 영주권을 받으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권을 저희가 받게 되잖아요. 네. 그것이 한 뭐 5년 후에 시민권을 받게 되셨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절차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한국을 나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영주권은 받았죠. 그 사람은 이제 스튜던트 비자로 왔었으니까 그 여러 가지로 다 영주권을 받는 게 학교 다니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영주권은 바로 받았는데 시민권은 우리가 나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안 받았어요. 거의 한 13년 뭐 그 정도 후에 받았어요. 우리가 미국에 살 거다 그게 결정이 된 후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네. 시민권을 받게 된 그 어떤 동기는? 동기는 미국에 이제 살 거니까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네. 네. 그럼 시민권을 받고 나서 미국 시민으로서 어떤 투표 행사에 참여하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하셨는지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뭐 투표에 관여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이제 바쁘니까 제가 이제 그리고 남편도 또 한인사에서 뭐 있고 그러니까 자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투표하러 다니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이 서버브로 이사 오니까 이제 그 빌리지 홀에 가서 투표하게 되니까 그런데 그때만 해도 또 그렇게 안 했죠. 투표 안 했어요.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선은 거기 나온 사람들을 내가 알아야 투표를 하는데 누군지 모르는데 누구를 가서 찍어요. 그러니까 안 찍는 거죠. 안 가는 거죠. 네. 다음에는 공통체와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생님은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몇 퍼센트 정도 자신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제가 지금 미국 온 지 52년이 됐는데 제가 한국에 나가서 보면은 미국 문화가 더 컴포터블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한국 문화 지금 그게 가서 보면은 자꾸 미국 같으면 이럴 텐데 하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 받더라 뭐 그 하와이 공항에만 들어와도 마음이 놓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그 한국 저기가 좀
막 저기 불안한 거예요. 가 있으면은 거기 가면 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잖아요. 한국에는요. 그런 게 뭐 무슨 불감증, 안전 불감증이라고 그러죠. 한국 그런 게 이제 가면은 자꾸 눈에 보이고 저도 불안한 거예요. 미국 문화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미국 문화에는 그러니까 프로시저대로 한다는 거 그거는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나쁜 점이라면은 조금 뭐 좀 개인적이라는 거 뭐 그런 거는 뭐 다들 얘기하잖아요. 네. 공적인 거 사적인 거 딱딱 분리하고 뭐 이런 거. 한국 문화를 또 얘기해 보자면은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지금 그 반대를 생각하시면 한국은 너무 원칙이 어떤 데 보면 원칙이 없는 것 같고 또 너무 그 정에 매달려 갖고 그런 저기를 맺고 끊는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네네.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한국 문화 유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다른 거는 모르지만 적어도 애들한테 한국말 정도는 아주 어려운 말은 아니래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 그 뭐 그런 거는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그걸 본인이 더 그 배우려고 그러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애들을 다 한국 학교 다 보내고 했는데 그 하이스쿨 주니어 하이까지는 다 한국 학교를 매주 토요일 날 다 다녔는데요. 애들 둘에 하나는 한국말을 별로 관심 없어 하고 하나는 관심 있어 하고 그 관심 있어 하는 애가 한국말을 조금 더 잘하죠. 네. 지금은 이제 자녀분들께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셨을 때고 그때랑 또 지금이랑 또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한국 문화가 많이 발전해서 좀 더 한국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고 이런 것은 없나요? 글쎄요, 난 뭐 그것까지는 우리 둘째 딸은 이제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조금 좀 더 한국식이죠. 그런 둘이 그리고 이제 큰 딸은 안 했으니까 뭐 아무래도 그 피지컬리 이게 동양애니까 한국 문화를 글쎄요. 알고 싶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게 지 생활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선생님은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글쎄 저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런 걸 갖고 오지는 않았잖아요. 그거 왔다가 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드림 같은 걸 갖고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조금 제가 생각하게 되죠. 네. 선생님의 인생에서 오래 기억에 남거나 소중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 미국에 오셔서 만나신 분 중에서? 그렇다면 왜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미국 생활이 굉장히 뭐라 그러나 심플하잖아요. 가족 이외에는 뭐 여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뭐 여기 친척도 많지 않고 이제 다 그렇고 그래서 그저 뭐 남편, 애들 또 뭐 사촌도 우리 이제 시누이가 나중에 한 80년 우리보다 한 10년 뒤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 거기 시누이의 가족 그렇게만 이제 처음에 이제 뭐 땡스기빙 그럴 때는 뭐 안 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회 친구들 뭐 그런 정도지. 그리고 이제 뭐 한인 사회에서 이제 좀 오래된 멤버들 뭐 이제 알지만 그 사람들은 친구는 친구죠. 친구는 친구고
내가 뭐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그 부탁하고 그러는 건 아무래도 친척이죠. 가족하고 친척들. 네. 한국에 돌아가시려고 처음에는 하셨는데 미국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착하고 살고 계시는데 그 만족에 그것에 대한 어떤 후회라든지 그런 것은 없으신지요? 자기 선택에 대해서. 네. 이건 내 선택이 아니고 이건 가족의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86년쯤 됐을 때 우리 두 딸을 데리고 이제 한국에 가서 한 3주 그 정도 있었는데, 그래 그때만 해도 한국을 간 데는 뭐 이런 전제하에 있었죠. 그런데 얘를 데리고 그 뭐라 그랬나, 중학교 고등학교 여자, 한국에는 그때만 해도 교복을 입었어요. 이렇게. 근데 교복을 입은 그 학교를 한번 데리고 갔다고요.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자기 이런 학교 다니기 싫대요. 한국의 학교 다니기 싫대. 얘 눈에 교복 입은 이거 자체가 벌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 와서 절대 학교를 안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벌써 딱 애가 싫다는데 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나오고 싶어도. 그러니까 애들을 위해서 들어오는 판인데 애가 싫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한국에 나간다는 거 뭐 그런 거는 더 생각을 못 했죠. 네, 감사합니다. 교육과 직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오셔서 가졌던 직업이 있었습니까? 네, 제가 한국에서부터 병원에서 일을 했으니까 미국에 와서도 물론 이제 병원으로 찾았죠. 그래서 이제 시카고로 와갖고, 그때는 시내 살았으니까 시내 이제 집에서 가까운 병원들에다 갔다가 다 이제 가서 다 썼죠. 다 써놓고 이제 기다렸죠. 부를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제 그때 시내에서 부른 게 일리노이 메소닉 메디컬 센터라고 벨몬트에 있는, 거기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첫 직장이 거기였었어요. 네, 미국의 첫 직장이. 얼만큼 오래 그 직장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시카고에 사는 동안은 그 병원에서 일을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73년부터 1월부터 시작해갖고 서버브로 이사 올 때까지 거의 10년을 일을 했어요. 그 병원에서. 처음 직장 잡았을 때 임금은 어느 정도였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4불 얼마였던 것 같은데, 그때 그 4불 얼마면은 꽤 많은 돈이었었어요. 시간당 4불 뭐 50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일자리는 어떻게 잡게 되신 건지요? 그건 이제 병원으로 찾아가서 그 뭐라 그래, 한국말로 하면 그 이제 에이전시? 아니, 에이전트가 아니라 그 엠플로이들 뽑는 그 저기 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다 써놓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부르는 거죠. 전화번호하고 뭐 이렇게 다 놓으면. 그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가장 힘들으셨습니까? 물론 언어죠. 그러니까 그 벌써 그때만 해도 이게 우리가 이제 환자를 보면은 이게 다 우리가 딴 나라에서 온 거가 보이잖아. 이게 틀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환자들이 너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꼭 물어요. 꼭 묻고, 그건 뭐 내가 얘기 안 해도 의뢰 다른 나라에서 왔다 생각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뭐 그거 묻고, 그러니까 이름은 얘네들이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우리 이름을 주면은.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미국 이름을 만든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 이름을
미국 와서 바로 내가 해갖고 했으면은 내가 I'm Sandra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금방 애울 텐데 내 한국 이름을 얘기하면 몰라요. 금방 잊어먹고. 근데 그거가 뭐 어떤 때 그게 피해를 보느냐 하면은 그 병원에서 1년에 한 번씩 뭐 그 환자들한테 뭐 너한테 잘해준 뭐 엠플로이들 뭐 이제 이름을 써내면 병원에서 그거에 대한 상을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외국 사람들 우리 이름을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느낀 거죠. 여기 와갖고 미국 이름을 하는 게 일을 하려면 그게 훨씬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아는 거죠. 한국 이름을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름을 바꾸셨나요? 아니면? 근데 저는 이름을 안 바꿨어요. 네. 안 바꾸신, 그렇게 하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안 바꾸신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네, 그거는 이제 뭐 그때만 해도 미국에 사는 게 임시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때 안 바꿨죠. 혹시 그 일을 하시면서 인종차별이라든지 그런 어떤 불이익 같은 거를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나중에 알은 거지만 그 미국에서 인종차별의 그 하나가 네가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그것도 하나의 인종차별이래요. 백인들이 물을 때 그게 차별이랬는데 그때는 그걸 차별인지를 모른 거죠. 그런 거. 그리고 이름이 이제 뭐 벌써 틀리니까 그런 거 하고 병원에서도 그 이름이 틀리니까 그 사람들이 써낼 때 누가 나한테 잘해줬다 뭐 그런 거를 이름을 모르니까 그걸 안 쓰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어떻게 조금만 차별은 차별이죠. 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해줬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에발레이션을 안 주는 거죠.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멸시를 당했다든가 뭐 이런 어떤 그런 경험은 없으세요? 글쎄요, 뭐 멸시라는 것보다 지금 얘기한 뭐 그것도 하나의 이제 차별이죠. 근데 암만 우리가 영어를 퍼펙트하게 잘한다고 그래도 발음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뭐 외형도 틀리고 그러니까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는 거죠. 네. 다음에는 도전과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어린 시절 교육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특별히 가정교육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든지 뭐 그런 어떤 것이 있었는지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가 한국 나간다고 했으니까 다 한국말을 썼어요. 한국말을 다 쓰고 한국말 이제 베이비시터 할머니도 한국 할머니, 한국말만 하는 할머니가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오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큰애가 이제 만 3살이 돼갖고 동네에 있는 파크 디스트릭에 사는 널서리가 있었어요. 일주일에 뭐 2번씩 나간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보냈죠. 애들 서로 만나서 친구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사회생활 뭐 학교 가면은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보냈는데 하루는 우리 집 앞으로 얘가 막 애들 지네 클래스 애들하고 이제 지나가면서 딱 오더니 우리 집 앞에 와서 딱 하고 쓰더니 this is my house 하면서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하는 거 그걸 처음 들은 거거든요. 근데 저도 영어를 한다는 거 하고 나도 집이 있다는 거를 애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오래됐는데도 걔가 처음에 영어 들은 거를 생각이 나는 거야. 잊어먹지 않고. 한국 environment, 한국 간다는 생각 때문에 한국말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났지만 그래도 그 영어를 하는 것에 좀 시간이 좀 더디지는 않았나요? 아니면은 얘가 이제 우리 큰애가 킨더가든을 들어갔죠. 이제 들어갔는데 얘가 영어를 그때까지는 영어를 안 했잖아요. 한국말로 다 했으니까. 그런데 걔가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엄마 애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 한국말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킨더가든 때 그 영어 알파벳부터 북을 사다 놓고 가르쳤어요. 애를 A부터 A, 애플 뭐 이런 거를 가르쳐서 그 킨더가든에 내가 그 알파벳을 다 가르친 거예요. 말을 하게 하려면 알파벳을 알아야 되잖아요. 집에서는 다 한국말 하지. 근데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은 그거를 글을 알기 전에 말로다가 먼저 배운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했죠. 그때 생각에는 알파벳을 알아야 말을 한다 그래갖고 제가 그 책을 사다 가르쳤어요. 킨더가든에. 그러니까 1년을 그렇게 가르치고 나니까 얘가 킨더가든 끝나고 났는데 선생이 이제 그 엔드 오브 이어에 이제 컨퍼런스를 하잖아요. 갔더니 얘를 2학년으로 올려보낸대요. 나 그 1학년은 왜 안 보내느냐 그랬더니 얘가 지금 글을 다 읽기 때문에 1학년에 가서 배울 게 없대요. 그래갖고 걔가 킨더가든에서 2학년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그 집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능력으로 2학년으로 올라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학년을 거기 시카고 시내는 그때만 해도 기프트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뿐이 없대요. 얘가 1학년 과정을 다 하니까 할 수가 없대요. 2학년으로 올려보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계속 그 아웃스탠딩으로 이제 영어도 잘하고 이렇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학년을 뛰었어.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그 5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이제 우리가 83년에 이제 서버브로 노스브룩으로 이사를 와갖고 그런 얘기를 가서 카운슬러한테 다 얘기했어. 얘가 학년을 뛰었다. 그러니까 나는 학년 뛰는 게 싫다. 그러니까 얘를 지 나이에 맞게 학년을 그냥 내려달라. 그랬더니 안 된대요. 학교에서. 왜냐하면 그 커리큘럼이 벌써 얘가 다 배웠기 때문에 할 수가 없대요. 바꿀 수가 없대. 영어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이제 예. 그 아웃스탠딩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둘째를 키울 때는 그렇게 잘하는 애들을 기프트 프로그램 있어갖고 걔네들을 따로 클래스를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근데 시카고 시내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년을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버버하고 시카고 시내하고 그게 틀리더라고요. 커리큘럼. 네네. 그러면은 집안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라고 뭐 티네이저가 되고 뭐 이랬을 때는 집안에서는 한국말을 사용했나요? 아니면 영어랑 섞어서 사용을 했는지요? 제가 그렇게 한국말을 하고 영어를 하고 그렇게 두 번 할 그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로 다 통일을 하자. 하나. 그러면은 내가 걔네가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말로 나하고 얘기를 하는 게 쉬우냐, 내가 영어를 배워서 걔들하고 영어를 하는 게 편하냐, 그거를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미국에 살 거면 내가 영어를 배워서 애들하고 영어를 하는 게 편한 거예요. 한국말을 하려면은 두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그러니까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그러니까 한 말을 두 번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상황, 그때 그 저기에서는 힘들더라고요. 두 번 말하는 게. 그래서 영어를 영어로 주로 했어요. 사용을 네, 하시고. 네, 네. 그러면 지금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물론 영어로 하죠. 걔네들이 저기 영어로 했으니까요. 예, 집에 있을 때도.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혼란을 겪은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뭐 그런 거를 우리 애들은 왜냐하면 이 큰 작은 도시 같으면 한국 사람이 없는 데 같으면 그걸 겪겠지만 이 시카고에서는 많잖아요. 그 맨날 토요일마다 한국 학교도 갔고 어려서 그래 그 뭐 한국 애들하고 다 놀고 뭐 그래서 그런 정체성에 그건 없을 것 같아요. 네, 한국이라는 거지 그 자기네가 뭐 미국인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자기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요? 듀얼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제가 볼 때 그게 미국의 그러니까 순 한국 사람 한국의 그 피가 섞인 한국 사람이라는 거는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가 미국 완전히 자기네는 미국 사람이다 뭐 자기네 여기서 났으니까 다 저기 그 출생 그것도 다 저기 미국에서 났으니까 뭐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의 뭐 부모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얘네들 봤을 때는 한국에서 온 한국 사람이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네가 그런 얘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는 우리 부모님은 한국에서 왔고 자기는 미국에서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소년기 시대 때 아이들이 관심거리는 무엇이었으며 고민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부모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잘 되었었는지요? 글쎄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 애들은 좀 한국 사람들이 많은 데서 자랐기 때문에 좀 뭐라 그래나 그런 적인 없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갈등 같은 자녀들과 갈등 같은 것도 없으셨어요? 글쎄 별로 저는 없었어요. 네. 직업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주부로서 가사 일도 해야지 되고 그리고 한국 정서에 맞게 또 남편도 모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뭔가 부당하다 뭔가 너무 페어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는지요? 글쎄 저는 한국에서 이제 다 잘해갖고 왔으니까 뭐 의뢰하는 걸로 다 생각을 했죠. 한국 그 여자들이 뭐 결혼하면은 다 뭐 남편하고 하고 애들 키우고 뭐 다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나가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걔네들도 결혼했어도 걔네들은 직장은 안 다녔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다 하고 직장을 또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 미국 생활이 힘들다는 거, 내가 살은 인생이 힘들게 살았다는 걸 한국에 나가보니까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런 데서 오는 후회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십몇 년은 한국에 나간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때 지나고 나서 뭐 후회해봤자 어떻게 하겠어요. 도리가 없죠. 그 다음에는 애들 학교 여기서 다녀야 되는데 뭐 어떤 후회를 하겠어요. 적응을 해야죠, 제가. 예. 그러니까 가사 활동 같은 건 전적으로 그런 걸 모든 걸 다 하신 거죠? 그렇죠. 나눠서 하신 거는? 아이, 그렇죠. 한국의 그 제너레이션들이 남자들이 그런 거 안 하죠. 남자들은 뭐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것만 하지.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다 여자가 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 그 제너레이션이. 근데 부인이 일 나간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풀타임으로 일하셨을 텐데 두 분 다 풀타임으로 일하셨을 텐데 아이들 교육은 어떤 식으로? 아니 저는
그러니까 제가 풀타임을 한 건 우리 작은 애가 나서 1년까지는 풀타임 했어요. 그 다음엔 도저히 풀타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그때 우리 첫째 나서 이제 제가 낮일을 못하고 밤일을 바꿨어요. 밤일을 하고 물론 가끔 그 할머니가 이제 오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매일 못 오시니까 그런 날은 제가 애를 봐야 되잖아요. 애를 보고 이제 밤에는 이제 남편이 애 재워놓고 이제 일 나가고 남편이 이제 깨면은 젖 먹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둘째가 1년 돌 될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주말 금토일 3일만 일을 했어요. 밤일을. 주말에 이제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금토일을 3일을 했어야 됐어요. 그때는 그래 베네핏을 받으니까 일주일에 3일은 꼭 해야 됐다고요. 그러니까 금토일 이제 일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그것도 못해서 애들이 학교 가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애가 국민학교 다닐 때 언제 하여튼 한 7, 8년 정도 일을 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두 애들 애프터스쿨 뭐 애들 데려다니고 너무 할 수가 없어갖고 그때는 또 내가 그 파트타임 안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남편이 그 직장에서 가족 인슈런스를 해줬어요. 인슈런스 때문에 제가 풀타임을 해야 되는 게 남편 직장에 남편만 헬스 인슈런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들하고 저는 인슈런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때 가족도 해준다. 그래갖고 제가 아마 그때 그만뒀던 것 같아요. 이민 1세로서 가사와 직업까지 병행한 삶의 무게가 매우 무거웠던 많은 한인 여성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인도 그걸 고수로 하셨고 어떻게 한인들의 그것에 대해 여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우리 때 온 분들은 또 그 집에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나 애들 때문에 많이 모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낮에 나는 병원 일이니까 밤일 있지만 그분들은 다 낮에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애들을 여기서는 미국 법에는 애 14살, 13살 이하 집에 혼자 두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할머니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애는 보고 가사는 이제 그 어머니들이 해줬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나 오실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밤일을 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또 경제적으로 또 남편이 학교를 다니니까 공부를 하니까 자기가 파타임으로 해서 자기 등록금은 벌지만 가정 그거 살림은 못 대고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부담을 많이 갖고 살았죠. 그러니까 저는 빨리 한국에 나가서 좀 편하게 살려고 그랬더니 또 한국도 못 나가게 되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생각해오던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질문을 안 해가지고 말씀 못하신 거. 글쎄 저는 뭐 그때 상황에 지금 다들 비슷비슷할 것 같아서요. 네, 60년대들 오시고 그러신 분들. 네. 네, 인터뷰어는 최규화이고 나레이터는 이화식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년도에 몇 살의 나이로 미국 어디로 왔는지를 우리 사무총장님 보시고 설명해 주세요. 시작. 1972년 26살 나이에 시카고로 왔어요. 근데 오기 전에
캘리포니아에 산 친구네 집에서 한 3주 있다가 시카고로 왔습니다. 한국에서 직업이 무엇이었으며 미국은 어떤 신분으로 올 수 있었는지 당시 어떻게 어떤 여건에서 왔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한국에서도 제가 서울에서 큰 병원에서 간호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미국의 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이미그레이션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민으로 수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72년에 이민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유모 박사님은 어떻게 알게 됐으며 두 분이 어떻게 결혼까지 골인했고 그다음에 어디서 결혼을 하셨는지 그 과정을 우리 사무총장님 보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미국 오기 전에 그 병원에서 우리 간호과장님하고 우리 시어머니하고 친구분이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도 그때 간호사 옛날에. 그래서 이 사람은 70년대 와갖고 켄터키 에스버리에서 그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시카고로 와 있을 때 71년에 왔는데 그때 나이가 33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에 들어가는 색시를 구해야 된다. 여기는 여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갖고 그때 이제 우리 시어머님이 병원에 오셔갖고 미국에 들어가는 간호사를 찾은 거예요. 그게 이제 71년쯤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소를 받아서 우리가 그 항공메일, 옛날에 항공메일 있어요. 그걸로다가 이제 한 편지를 했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 편지를 하면서 이제 나는 미국 오면은 이제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그냥 결혼을 하지만 이제 제가 LA에서 여기 시카고로 올 때 그러나 가갖고 처음 못하겠으면 LA로 오겠다. 그랬는데 이제 시카고에 와갖고 이제 그 결혼을 한 거죠. 시카고 그 교회에서 우리 이리 스트리트 다운타운 거기에서 72년에 10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당시에 그때 이제 한인사회상을 우리 이원식 선생님의 신혼 그때 좀 엿볼게요. 당시 어디에 거주하셨어요? 신방은 어디에 차리셨으며 당시의 사회 분위기 어땠고 그때 시절을 좀 한인사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첫 그 아파트가 4827 노스 쉐리단 시카고 거기에 이제 그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다운타운에 있었어요. 그때 22 이리 스트리트 시카고에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다 집을 얻어놨는데 그 4827에 가보니까 한국 분들이 그 김용화 지사장도 거기 살고 그 밑에 남동생도 거기 살고 또 하여튼 시카고 올드타이머들이 다 그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은 시니어 아파트인가 뭐 이렇게 변했는데 그때는 제 생각에 로우인컴 하우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저기 5년을 살고 우리가 이제 731호 노스 대면에 투프렛 집을 샀어요. 열심히 저축을 해갖고 거기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한인들은 별로 제 생각에는 뭐 한인들이 따로 모이는 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한국일보에 있는 계신 한국 분들은 이제 연말에 뭐 이제 같이 파티하고 그랬지만 교회에서 이제 계신 분들 그래서 그때 계신 분들이 다 그 뭐 서병인 씨니 뭐 이런 사람들 올드타이머들 다 그 교회 나왔어요. 지금 뭐 여기 강정희 씨네 뭐 다 거기서 만났죠. 그 다운타운에 있을 그 교회 안에서. 네. 그 교회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교회 설명을 짧게 좀 해주세요. 시카고 한인 제일 연합 감리교회였었어요. 그때도. 네.
그게 이제 이리 스트리트 있다가 그다음에 시카고 그 조지 스트리트로 갔다가 노렌스 그걸로 갔다가 지금 윌링으로 온 거죠. 네. 그때 장을 어떻게 보셨으며 이민 초창기 요리는 어떻게 했고 누구랑 같이 먹었으며 혹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런 자리도 있었는지 그런 좀 생활상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때는 뭐 다들 차가 하나니까 주말에 남편 쉬는 날 같이 장 보러 갔죠. 장 보러 가고 그다음에 뭐 그때만 해도 다 집에서 다 해 먹었잖아요. 지금 어디서 사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 홈메이드죠. 그때는 다 홈메이드 집에서 해 먹고 손님 뭐 교회에서 뭐 지금 속회 그런 거 해도 집에서 다 했어요. 나가서 하지 않았죠. 다 집에서 모여서 다 하고. 그러니까 주로 뭐를 만들어 드셨어요? 어떤? 저 생각에는 저는 나물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초대하면은 하여튼 나물 종류가 많았어요. 나물 하나 하고 불고기 하나 하고. 그러니까 뭐 도라지 나물, 뭐 무슨 나물, 뭐 시금치, 도라지, 또 뭐 하여튼 뭐 가지 나물, 뭐 그런 한국식으로 네, 나물을 많이 했어요. 현대와 달리 그때는 만남의 깊이라든가 만남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엔터테인먼트 굉장히 많은데 당시와 사람들은 어떻게 엔터테인먼트하고 좀 교류하고 즐겼는지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속회도 다 자기네 집으로 다 가서 했잖아요. 자기가 만든 음식으로 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고 나면은 다 얘기들 많이 했죠. 얘기 많이 해서 자기 전까지 다 거기서 있었죠. 그리고 그 애들도 다 데려가고 그러니까 막 애들 한 그룹, 어른 한 그룹.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그때가 지금보다는 훨씬 한인 사회들이 더 이렇게 정이 더 많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남편분 얘기를 좀 할게요. 좀 짧게 요약을 해서 남편분의 이제 공부하시고 그런 좀 변천사 어떤 일들 쭉쭉 하셨는지 그거를 요약해서 좀 한 1분 정도 안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72년에 결혼할 때는 이제 이 사람이 로열라 대학에 퍼미션만 받고 여기서 공부는 시작을 안 했죠. 그래서 73년 1월 그 학기부터 로열라에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공을 바꿀 때는 자기가 한 전공을 아닐 때는 그 베이직한 거를 다 공부를 해야 됐대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회학을 전공을 안 했으니까 신학을 했었 거기가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처음 학기는 그러니까 대학의 그 4학년 그 사회학 코스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그래서 마스터가 우리 둘째 딸이 78년생인데 그해 마스터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73년부터 이제 그 78년에 PhD가 끝난 거예요. PhD 그 과정이 이제 그때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 쓰는데 그냥 87년에 학위를 받을 때까지 거의 9년 만에 학위를 받은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남편분 직장 어떤 직장을 거쳤는지. 그 처음에 72년에 왔을 때 그때 한국일보에 있었고 이 사람이 한국일보에서 90년까지 있었어요. 있다가 90년에서 92년까지는 그때 41 케이블 TV가 나왔을 때 그 백원재 사장이 그때 했을 때인데 거기에 와서 하라고 그 사장인지는 몰랐지만 하여튼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사장인 하라는 거는 몰랐고 간 거예요. 갔는데 그게
사장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자기의 그러니까 기자로서 편집하러 일하는 거하고 사장이면은 모든 그 돌아가는 경비를 다 그걸 네가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기자지 그렇게 비즈니스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래 못 있을 거라는 걸 아는 거야. 자기 분야가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서 2년뿐이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신혜 씨라고 돌아가신 분, 그분이 그때 일리노이 노동국장을 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휴먼 라이트 거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공이 또 사회학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얘기가 돼갖고 그때 옮긴 거예요. 92년인가. 네, 일리노이 주정부로 갔죠. 네. 네, 다음은 이화식 선생님의 직장의 어떤 변천사 좀 설명해 주세요. 짧게. 저는 그러니까 저기 시내 우리가 살 때까지는 그 일리노이 메소니 거기서 쭉 다녔고 거기서 이제 뭐 처음에는 애들 저기 없을 때는 이제 낮번을 했고 애들 생긴 다음에 이제 밤번으로 들어가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을 옮기니까 노스불인가 그쪽으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없어갖고 조금 아마 집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있다가 그 다음에 제가 그 하일랜드 파크에 이제 거기서 밤일을 또 이제 해서 거기서 이제 밤일을 파타임으로 금토일 아까 얘기했죠. 거기서 파타임으로 이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둘째가 이제 하이스쿨 다 끝날 때까지 그렇게 밤일을 했어요. 왜냐면 이 라이드 애들 주고 그래야 되니까 다른 시프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 학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우리 작은 애가 96년에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나서 97년부터는 이제 같은 병원에서 하는 그 홈헬스라는 거, 가정으로 가는 거. 제가 그 아침에 병원에 일찍 나가고 그러니까 뭐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6시 반에 집에서 나가야 되고 그러는데 그 이제 여름은 괜찮지만 겨울은 너무 힘들고 그때는 또 눈도 많이 왔어요, 겨울에. 그래서 이제 애들 없으니까 이제 다른 디파트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나간 게 이제 가정으로 가는 거는 이제 조금 늦게 시작을 하니까 9시부터 이제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때만 해도 정부에서 돈이 나오는 게 홈헬스 서비스가 돈이 많이 나왔대요. 근데 그게 이제 또 얼마 지나고 나니까 돈이 안 나온대. 그러니까 병원도 그 정부에 돌아가는 거를 봐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 다음에는 이제 하스피스가 돈이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멤버들을 하스피스로 또 보내갖고 그 하스피스, 그러니까 제가 은퇴 전까지는 하스피스라는 데서 일을 했습니다. 자, 지금 관련해서 이 질문은 엄마로서도 아니고 부인으로서도 아니고 간호사 이화식 씨에게 간호사 일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단순한 생활수단이었습니까?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까? 또 어떤 자아실현이었습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 글쎄 제가 미국에서 산 거는 제가 한국서부터 했던 일이니까 그러나 이제 아주 같은 일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는 스페셜 트레이닝 받아서 수술실 거기서 일을 했는데 여기는 수술실은 다 낮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갈 수가 없는 게 저는 밤일이 필요하거든, 애들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계속 그걸 했지만 이제 사실 뭐 제가 한국에 나가면 저대로 또 플랜이 있었죠. 더 학교를 다녀서 뭐 저기 하려고 그랬는데 미국에 정착을 하니까 그런 학교 제가 그 ESL 그 코스 다니고 그럴 때 여기 옥턴에서 그 ESL을 다니다가 그 노스이스턴으로 이제 트랜스퍼를 해갔어요.
왜냐면 제가 널싱 스쿨을 3년이잖아요. 한국에서는 대학이. 그러니까 저기 BAS가 아니에요. 그걸 여기 와서 아는 거예요. 안 해줘요. 그 3년도 안 쳐줘요. 그걸 다 트랜스퍼 해오니까 다 2년으로다가 다 그걸로다가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스이스턴에서 3학년, 4학년을 다시 다 한 거예요. 한국의 그 널싱은 다 2년. 그러니까 그냥 언더가 그냥 막 굉장히 많죠. 크레딧이. 그래서 그 노스이스턴을 나중에 우리 작은 애가 이제 대학 가고 그럴 때 그때 이제 조금 그때 학교를 이제 몇 년 다닌 거죠. 이제 파타임으로. 일은 이제 병원에서 3일 하고 화요일, 목요일 클래스만 이제 들은 거예요. 월수금 그때 일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때가 제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그때 그 노스이스턴 그 트랜스퍼에서 다닐 때가. 근데 영어도 여기가 아니야. 기억력도 없어. 그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일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마스터까지 했어요. 노스이스턴에서. 근데 저는 그냥 언더하고 그만 끝이에요.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두 분께서 어떻게 작고하시게 됐으며 작고하실 때 감회가 어떠셨고 그 다음에 그분의 레거시를 이어가는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것도 지금 우리 유아식 선생님의 삶의 중요한 이민사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남편의 작고부터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너무 길지 않게. 네, 이 사람이 이디오페릭 풀모나리 파이브로시스라는 그 진단을 2015년에 기침을 많이 해갖고 이제 다 검사를 해서 그 진단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병이 이디오패틱이 들어가는 건 언노운이라서예요. 자기들 메디컬 필드에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 17년까지는 그 처음에 받은 진단에서 별 진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2017년 말부터 하여튼 조금 진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달 사이에 하여튼 2018년 4월 달에 병원에 입원을 해갖고 한 3주 사이에 확 나빠지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6주 병원에 입원했고 6주 만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병명 자체도 의사들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게 치료 방법은 폐에 이식하는 것뿐이 없대요. 근데 자기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폐 이식을 하겠느냐. 젊으면 모르지만 그때만 해도 7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그렇게 갖고 갔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은퇴한 후에 2006년 12월 말로 은퇴를 했거든요. 저는 2011년에 이제 은퇴를 했지만 5년 이제 2007, 8, 9, 10, 11, 5년이죠. 5년 동안에 저도 집에 없고 그러니까 글을 그때 많이 쓴 것 같아요. 글을 많이 써놓고 항상 내가 들어오면 글 쓰고 앉았었으니까 그 조그만 랩탑에다가 맨날 이거 쓰고 앉았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쓰고 있는 것만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인가 그때쯤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칼럼집,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전에 신문사에서 글을 쓰면은 항상 저를 갖다 줘요. 신문을 갖고 들어와. 저는 신문을 안 봤죠. 남편이 갖고 들어오니까 그냥 그것만 보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꼭 칼럼 쓴 날은 갖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 칼럼을 다 오려서 이렇게 스크랩북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다 이거 붙여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해놓은 걸 이 사람이 언젠가는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붙여놓고 다 모으고 있다는 걸. 그래서 그거를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자기도 책을 내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책을 내야 되는 그 방법을 그때만 해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내가 이제 이 사람이 책을 내고 싶어 했다는 걸 알았으니까 제가 그걸 갖고 이제 올리완 프린터를 간 거예요. 이걸로 책을 낼 수 있느냐. 타이핑을 다 안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대요. 그냥 그거 자체를 스캔을 한대요. 그래갖고는 첫 번에 칼럼집이 나왔고, 그 다음에 3권 나온 사회학 책은, 제가 이제 그때 그 글을 저를 위해서 쓴 글은 아니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인 사회를 위해서 쓴 글이라는 건 알죠. 그걸 알아서 그때 첫 번째 책 나올 때 같이 제가 이제 파타임으로 2 사람을 하여를 해서 원고 정리를 다 했어요. 한 사람 이제 젊은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다 체크하고, 또 한 분은 오셔갖고 주말에 오셔서 타이핑 할 거 있으면 다 다시 하고, 그렇게 해서 3권의 책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첫 번에 나온 책은 이제 자기가 글에 다 종교 사회학이라고 써놨어.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은 타이틀을 하기가 쉬웠죠. 그것만 줄여서 종교 사회학을 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번의 협동과 갈등의 사회학은 너무 파일이 많았어요. 그거에 대한 글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파일을 다 넣고 그대로 다 쓴 거예요. 갈등과 협동의 사회학. 나머지 글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글들을 다 여기 2권에서 남은 글, 그거를 어떻게 넣어야 되나. 그래서 그때 주동환 박사라고 그날 뉴욕에서 오신 그분이 사약하신 분이라서 그분한테 파일을 다 보냈어요. 다 보내갖고 이게 남은 글인데 이걸 어떻게 책을 엮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행동사회학이라는 말을 해서 그렇게 해서 엮으라. 그래서 3번째 책이 행동사회학이 나온 거였어요. 네. 이렇게 끝나면 약간 좀 아쉽게 돼서 마지막 질문인데, 그러한 남편의 레거시와 또 자녀들을 어떻게 성장한가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화식 선생님의 Korean American Life 인생은 어땠습니까? 지금 반추하시면. 글쎄요. 지금까지는 다 애들, 남편 그것만 치닥거리 하다 말았는데 근데 제가 그러고 나니까 지금 거의 79세가 되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2018년에 이제 남편 간 뒤에 한국을 나갔거든. 2018년, 19년 나가서 한국으로 갈까 해서 이제 가봤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못 살겠어요. 이게 너무 제가 너무 미국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미국 19년에 이제 결정을 한 거죠. 2019년에 결정을 하고, 그때만 해도 우리 친정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또 그렇게 나갔고, 이제 23년에 이제 친정어머니 돌아가시고 코비드 있고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우선 애들이 다 여기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형제들이 있지만 한국도 많이 변해갖고 옛날 내가 떠났을 때 한국하고 지금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애들이 더 가깝지 형제가 가깝지 않아요. 그래서 사는 거는 미국에 사는 걸로 결정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애들이 지금 다 여기 없지만 내가 애들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건 알고 있어요. 내가 이제 독립해서 그냥 다닐 때는 여기 친구들이 많고 여기 살던 데니까 시카고가 사실은 제2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떠나고 싶지 않고, 그러나 언젠가는 애들 있는 데로 가야 되니까
뭐 그것까지는 뭐 이제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하고 애들이 또 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기다려 보는 거고요.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아직도 제가 할 일이 뭐 있어요. 그 이제 그 픽처 앨범 한인사의 그 옛날 사진들 그거 할 그 책 하나를 지금 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 또 백년사의 하나인 그 사진 앨범을 또 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몇 년은 좀 그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는 저는 몰라요. 그때 가서 이제 저기 해야 되겠죠. 네.